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937년생으로 안기부 부장특보와 국회의원을 지낸 이동북 선생이 체험담을 공개했습니다.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분의 글을 참 잘 쓰시네요.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과 조금 길지만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조간 조선일보 27면에 보도된 최보식이 만난 사람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개표 과정 모두 한톡속이 돼야 조작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론 확산될 여지를 줘. 이런 제목입니다. 이 대담 내용의 핵심은 이 기사의 첫 대목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입을 빌려서 4.15 총선 이후에 확대 일로에 있는 선거 결과 조작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김대년 씨의 다음과 같은 단정적인 이야기로 시작된다. 총선 결과는 몹시 이례적이지만 조작 가능성은 0%라고 단언한다. 실시간 개표 상황표를 벽에 붙여 놓았는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겠나. 그러려면 선관위 전 직원, 개표 사무원, 정당 추천 의원 그리고 참관인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동복 선생입니다. 이 같은 김대년 씨의 주장에 얼른 수긍할 수 없는 저항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60년 전인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3대 정부통령 선거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때 필자는 한국일보의 영문자매지인 더 코리아 타임스의 국회와 정당 출입 기자로서 3.15 정부통령 선거 과정을 일선에서 취재하고 보도했었다. 3.15 정부통령의 선거는 4.19 학생의회를 거쳐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자유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의 정치 파동을 촉발한 사건이었다. 이 엄청난 정치 파동은 3.15 선거 투표일인 3월 15일 오전 11시경 전국적으로 가장 야당 성향이 현재했던 항구도시 마산에서 투표 번호표를 받지 못한 시민들이 시청에 몰려가서 번호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경찰관들이 발포하여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런 사실은 일반인들이 참으로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이렇게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은 투표 다음 날인 3월 17일 부통령 당선이 선포된 이기붕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다 라는 망언과 함께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한쪽 눈에 불발 총류탄이 박혀있는 고등학교 학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인양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가열화된 끝에 4월 18일과 19일 서울에서의 대규모 학생 시위를 거쳐서 4월 26일 마침내 이승만의 하야 성명과 4월 28일 이기붕 일가의 집단 자살 그리고 4월 28일 이승만 내외 하와이로의 망명으로 이어진 격동의 드라마가 쉴 사이 없이 연출된 끝에 결국은 자유당 정권이 붕괴하고 말았다. 이 같은 정치 파동을 촉발한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의 실체는 사활 사전투표, 사활 사전투표란 이름으로 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대규모 투표 부정 행위였다. 당시 자유당 정권의 선거 업무를 총괄했던 내무장관 최인규는 경찰력과 행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전국의 모든 투표구에서 유권자 가운데 사활 40%입니다. 사활에 대해 투표 번호표를 배부하지 않고 그 대신 투표 번호표가 배부되지 않은 사활의 투표지에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으로 기명하여 사전에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감행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통적인 방법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직적인 부정투표제 사전 투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전국의 투표구 가운데는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야당 성향일 뿐만 아니라 야당 성향의 경찰 및 행정관리들이 포진하고 있는 투표구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당 성향이 강했던 마산과 같은 곳에서 투표일 오전에 투표 번호표를 수령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시청으로 몰려가서 적극적으로 번호표의 배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다가 경찰의 총격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투표구에서는 사활의 유권자들에 대해 투표 번호표를 배부하지 말라는 지침이 이행되지 않은 채 투표가 실시된 결과 3월 15일 밤 개표를 위하여 개함된 투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가 해당 투표구 유권자보다 많아지는 사례들이 속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전국의 투표구 가운데 실제 투표율이 60%를 상회한 투표구에서 전 유권자들에게 번호표가 배부되었을 경우에는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지 수가 유권자들의 수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1960년 3월 15일 밤 전국의 투표구별로 진행된 개표 과정에서 100%를 초과하는 투표율을 보인 투표구에서는 투표함의 투표지 수를 유권자 수 이내로 보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작업이 벌어졌고, 보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작업이 조정값, 보정값, 조작값, 보정값, 조정값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그 결과로 3.15 부통령 선거의 개표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보다 특히 이기붕 부통령의 득표수를 조정하는데 소요된 시간 때문에 그 이전에 정부통령 선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끝에 투표인 다음 날인 3월 17일 새벽에서야 이기붕의 당선이 확정되어 공표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 같은 부정선거의 결과는 끔찍했었다. 1960년 부통령직을 놓고 벌어진 이기붕 자유당과 장면 민주당 사이의 대결은 1956년에 이어서 두 번째였다. 1956년의 첫 번째 대결에서 두 사람의 득표수는 장면 400만 표, 이기붕 380만 표, 표차는 20만 표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패가 역전된 1960년 두 번째 대결에서의 득표수는 이기붕 833만 7천 그리고 장면 184만 3천 표차가 무려 600만 표로 늘어나 두말할 필요 없이 4월 사전투표의 위력이 과시된 결과였다. 그런데 1960년 3월 15일에 일어난 이 부정선거는 어디까지나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 부정행위였다. 5월 11일자 조선일보의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 등장하여 실시간 개표 상황표를 벽에 붙여놓은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 상황에서 조작이 이루어지려면 선관위 전 위원, 개표 사무원, 정당 추천위원, 참관인들이 모두 항통속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은 0%라고 단정한 김대년 씨의 주장은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 정부통령 선거 때 등장했던 아날로그 그 방식의 투표 부정의 행위의 잣대로 4.15 총선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고위직 출신들이 저에게도 많이 은퇴한 이후에 편지를 보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시고 이런 분들은 소위 온라인 세계, 사이버 세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벌어지게 될 그런 종류의 디지털 데이터 조작 같은 경우를 거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없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객 가운데서도 한때 명성을 남겼지만 지금 계속해서 헛발질하고 계시는 한 분 같은 경우도 전혀 감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석했던 기자가 그 정도니까 일반인들 선관위에 계셨던 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오프라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이동북 선생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년 씨의 이 같은 주장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4.15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거 부정 행위와 1960년 3.15 부정선거 때의 선거 부정 행위 사이에는 근본적인 성격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분이 1930년대 출신이지만 상당히 사고가 유연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아주 압권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국내에 저명한 통계학자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자기기에 의한 후보별 투표지 분류와 후보별 득표수의 집계 과정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일정한 보정값, 조작값을 사용함으로써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에서 일정한 비율의 표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가산하는 방식으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개표 부정을 통하여 163명 우호적 군소정당 당선자를 포함하게 되면 190명의 당선자를 만들어냈으며, 반대로 미래통합당 소속 당선자들은 84명 우호적 군소정당 당선자를 포함한 107명으로 위축시켰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 결과인 것이다. 김대년 씨는 문제의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의 대담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무죄의 탓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60년 3.15 부정선거 때의 선거 부정행위가 투표 과정에서의 자행된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 부정행위 등에 반해서 이번 4.15 총선 때의 선거 부정행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디지털 방식에 보다 더 대규모의 개표 부정행위였다는 차이를 외면하고 이번 4.15 총선 결과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분석하여 설명하려 시도하고 있던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무지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지 때문에.
머리가 굳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동북 선생 같은 경우는 1937년생이시지만 훨씬 더 유연한 거죠. 지금 몇몇 지역구에서 산발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한 규모의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 부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편적인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진행될 선거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선거구에서의 당락 변동이나 선거 무효에 의한 재선거 실시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4.15 총선거의 특징은 그 같은 아날로그 차원의 지역적인 투표 부정행위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 전산장치에 의한 집계 과정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개표 부정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는 만큼 김대년 씨처럼 벽에 붙어있는 개표 상황표라든가 선관위 전 직원, 개표 사무원, 정당 추천위원, 참관인들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선거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디지털 차원의 전국적 규모의 개표 부정행위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4.15 총선거의 전면적 무효와 전면적 재선거 실시 논란을 점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제 4.15 총선거의 실체를 가려내는 노력이 지향하는 향후의 단계는 가급적 많은 수의 복수의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선거 무효 소송이다. 그 선행 단계로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낙선자가 선두가 되어서 몇몇 선거구에서 정거 보전 신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선거 무효 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의혹의 주요 대상은 투표함 속에 투표지 재검표를 통하여 후보별 실제 득표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집계되어 있는 득표수 사이에 통계학자들이 추정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투표지 분류기, 후보별 득표수 집계 및 전송용 전자장비 등에서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진 전자적 흔적과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두 가지로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법원의 정거 보전 신청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분류기라든지 개수기라든지 제어용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거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당선자나 미래통합당의 공직선거법 제222조 1항에 의거한 선거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이와 병행하여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의 증거물에 대한 정거 보전을 신청해야 된다. 그런데 4.15 총선 이후 전개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의 하나는 미래통합당은 물론 미래통합당 소속 낙선자들의 선거소송 및 정거보전 신청에 대한 관심이 뜻밖의 저조하다는 것이다. 4.15 총선거 선거소송 시간은 선거 후 30일이 되는 5월 15일이다. 이 시한을 5일 앞두고 있는 5월 10일 현재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은 16건,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된 정거보전 신청은 17건인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삼 기억에 떠오르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허정의 과도 정권이 7월 29일 총선거를 통하여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장면 정권이 1962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 퇴출될 때까지 3.15 정부 통령 선거를 통해 저질러진 대표적 선거 부정이던 4월 사전투표는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4월 사전투표 행위에 대한 군사재판을 통하여 최인규가 그 책임자로 단죄되어 행장에 이슬로 사라진 것은 1961년 군사정권이 등장한 뒤의 일이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이번 4.15 총선거의 경우 통계학자들을 경악시킨 전국적인 규모의 디지털식 개표 부정행위가 사법 처리를 통하여 단죄되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상념을 떨쳐내기 어렵다. 한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은 정직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그 선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는가? 요즘에 주류 언론들을 보면은 젊은 기자들조차도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유튜브의 논객들이나 진행자들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그다음에 뒤통수를 때리고 하는 그런 기성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살 세상을 저렇게 만들어가는 것에서 정말 자괴감과 비감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5월 13일 날 방송되었던 미래통합당 밥값을 좀 해라를 보시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남기신 분 성함은 비욘드 원 셀프님입니다. 한교안 대표가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까지도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 대표로 있으면서 당을 이 정도까지 분열시키고 무기력하게 해놓은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이리 무시하고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 그들의 수준, 여당과 함께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패배한 선거를 하더라도 수습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데 참으로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김신영님은 여기에다 한마디를 더합니다. 사기친 여당보다 사기당한 야당이 더 짜증납니다. 물론 사기를 쳤는지는 앞으로 재검표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든지 분노한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수용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런 국민들이 정말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욘드 원 셀프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는 시야와 안목과 통찰력을 키우실 수 있고 또한 다른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을 통해서도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